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에어컨. 요새 굉장히 덥죠. 요새 뉴스 기사가 보면 막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37도가 넘은 서울, 뭐 대구 어디 그런 데는 40도가 넘었다. 이상 기온이다. 그다음 뭐 브라질, 뭐 중남부는 체감 온도가 60도까지 넘었다는데, 이거 살 수가 있나 이거 싶기도 한데,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이런 날씨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에어컨이죠. 에어컨 없이 저희가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 에어컨이 요새 에어컨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속형과 인버터 에어컨이 있는데, 정속형 에어컨은 뭐냐면 예를 들어 18도로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일단. 그리고 18도가 돼도 얘가 멈추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뭐 예를 들어 30도 때 틀어놨던 30도 때 틀어놨으면 이 18도로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한 차가운 바람이 나왔을 텐데, 그 차가운 바람이 18도 희망 온도가 돼도 계속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인버터 에어컨은 18도를 희망 온도로 맞춰 놓으면 18도가 되면 얘가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18도가 되면 이제 바람을 약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얘가 좀 작동을 좀 천천히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약간 적당히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인버터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정속형은 뭐냐면 에너지 효율은 높지 않아요.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전기세를 신경 안 쓴다면 정속형이 훨씬 좋고, 전기세를 신경 써야 되는 이제 인버터가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정용에서는 특히나 전기세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새 나오는 대부분 에어컨들은 이제 인버터 에어컨인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때는 이제 대부분 에어컨들이 정속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도 조절 없이, 페이스 조절 없이 계속 시원한 바람이 나왔고, 심지어 옛날 때는 18도 제한도 없었어요. 18도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지가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 때 18도도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최하로 계속 낮출 수도 있었고 그랬고, 그다음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금지된, 이제 오존층을 너무 파괴한다고, 환경오염을 너무 시킨다고 해서 금지된 프레온 가스라는 이런 물질 또한 사용이 됐습니다. 에어컨 안에. 그래갖고 옛날 에어컨이 현재 에어컨보다 더 시원했던 건 팩트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약간 기사도 있는데,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인 프레온가스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프레온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은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잘 쓰지 않고 있는 프레온가스를 이제 중국이 다시 쓰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오늘의 이제 주제인 에어컨인데, 에어컨은 1902년도에 발명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1902년도에 발명되자마자 저희 나라는 비교적 빨리 들어왔다고 하네요. 저희 나라에는 1937년도에 이때가 일제 감정기 시대 때인데, 이때 이미 저희 나라에는 보급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경성 백화점 이런 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때 논란이 됐던 드라마입니다. 이게 일제 감정기를 다룬 드라마인데, 어떻게 뒤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있냐, 이거 고증 오류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실제로 일제 감정기 시대 때도 에어컨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이런 에어컨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긴 한데, 일제 감정기 시대 때도 저희 나라에 에어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에어컨의 창시자, 노벨상 조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윌리스 캐리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출생한 건 1876년 11월 26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그분이 1821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돌아가신 후에 55년 후에 이분이 태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윌리스 캐리어님과 같은 연도에 태어나신 유명 인물로는 이제 위스턴 처칠, 영국 수상으로 활동했던 분이고, 그다음 김구 선생님, 이 두 분이 187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온 대학부터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윌리스 캐리어 이분이 나온 대학이 코넬 대학인데, 이 코넬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이름부터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있죠. 8개의 최고로 유명한 8개의 대학. 이게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이게 하버드고, 이게 코넬 대학이에요. 코넬 대학인데, 하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이비리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8개의 대학에서 이제 한 대학을 나왔고, 이 대학이 화려합니다. 역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이제 개인한테도 주지만 단체한테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합치면 약 1000명 정도가 돼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70명이 역대 노벨상이 1000명인데 그 중에 70명이 한 대학에서 나왔어요. 그게 코넬 대학이고 세계 대학 중에서 9번째로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던 정말 초인류 대학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약간 혹할 것 같은데 최다 의사 배출을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의사를 배출한 대학이 아직까지도 이 코넬 대학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더 보면 이게 24년 자료인데 네, 아까 노벨상을 받은 게 약 10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약 1000명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그 중에서 미국이 받은 게 400명이에요. 근데 그 400명 중에서 70명이 배출된 데가 바로 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죠. 될성 부른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서 이분이 나온 대학만 봐도 이분이 이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코넬 대학 에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중에도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그룹들의 뭐 장녀나 장무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한 큰 이제 한따까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1895년 코넬 대학에 입학을 해서 1901년 졸업과 동시에 기계공학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뉴욕에서 이제 태어났다가 이제 기계공학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이제 일하러 갔던 곳이 어디냐면 버팔로라는 뉴욕 끝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여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회사 사진이고 버팔로 조지 컴퍼니 히터기와 송풍기 등을 제조하는 버팔로 조지 컴퍼니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버팔로라는 지역은 이제 버팔로 윙 있죠. 이거의 원조가 되는 지역이다라는 걸로 유명하고 거기서 이제 맡았던 업무는 이제 커피콩과 목재를 건조하는 기계를 만들어라. 그런 기계를 개발하는 업무에 착출됐다고 하네요. 이제 1년 후에 이분이 일하고 나서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분이 이제 개발 팀장이 됐다고 한다고 합니다. 개발 팀장이 되고 나서 한 가지 의뢰를 받습니다. 바로 뭐냐면 당시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출판사 종이를 다루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여러분도 보시다 아시겠지만 이 버팔로라는 지역 옆에 굉장히 큰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를 이런 데가 있어요. 그쵸?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대호라고 5개의 큰 호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호수지 이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중해, 뭐 동해, 서해 이런 어지간한 바다보다 몇 배는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습도가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출판사가 이 윌리스 캐리어 이분한테 어떤 의뢰를 하냐면 아니 여름마다 이게 너무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습도가 너무 많아갖고 우리가 다루는 종이가 이렇게 막 울긋불긋 막 웁니다. 종이가 우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이 좀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종이가 빳빳하고 어떨 때는 종이가 막 울긋불긋 이렇게 막 젖은 것처럼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당신이 팀장이니까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스 캐리어가 생각을 합니다. 온도랑 습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에어컨의 시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터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히터가 이제 뭐 이견이 많은데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800 몇 년에 이미 만들어졌었고 상용화가 된 거는 1870년대쯤에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사실 놀랍게 이 당시에 히터는 있었어요. 물론 뭐 상용화가 된 지는 얼마 안 됐긴 했지만 히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윌리스 캐리어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를 거꾸로 하면 되잖아. 히터의 원리가 뭐예요? 바깥에 찬 공기를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모터로 이제 열을 해서 데워요. 데운 다음에 다시 내보내요. 따뜻한 공기를. 이거 거꾸로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지만 히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땁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이제 뜨거운 공기가 있잖아요. 뜨거운 공기를 이제 압축기로 흡수를 합니다. 압축기로 흡수를 하면 이 압축기가 이 뜨거운 공기를 압축시켜서 열과 그 다음에 수분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이제 열과 수분으로 분리를 시켜요. 그게 이제 응축기를 거치면서 열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외기로 빠져나가죠. 실외기로 빠져나가고 이 수분이 이 응축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워진 수분이 있죠. 열은 빠져나갔고 차가워진 수분을 다시 한번 증발기를 거치면서 다시 기체로 만들어요. 다시 기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워진 기체를 이제 내보내는, 방 안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차량 에어컨 같은 거 틀면 뒤에서 막 물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같이 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에어컨 같은 거 틀면 물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압축기를 통해서 뜨거웠던 공기를 다시 찬 공기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초창기 이제 에어컨의 이제 원리고, 이게 현대 에어컨에서도 이런 원리가 이제 기초 원리가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에어컨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텐데 에어컨을 30도로 맞춰놓으면 시원합니다. 네, 놀랍게도 시원합니다. 에어컨을 30도로 맞춰놔도. 근데 바깥 30도는 덥습니다. 똑같은 30도인데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쵸? 냉방 30도로 놓으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바깥 30도는 덥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어컨의 원리가 이제 뜨거운 공기를 흡수한 다음에, 뜨거운 공기만 흡수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뜨거운 공기 안에 있는 습도 또한 흡수를 해서 수분과 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분은 차갑게 냉각시킨 다음에 증발기를 통해서 차가운 기체로 만들고 내보내고, 열은 그냥 내보내고. 그래서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에어컨은 습도와 열을 동시에 제거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근데 이 습도가 이제 같은 온도라도 똑같은 30도여도 습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틀면 똑같은 30도여도 에어컨으로 만든 30도와 바깥 30도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바깥 이제 저희 한국은 바깥의 습도가 엄청 높은데 에어컨으로 만든 30도는 이제 건조한 30도이기 때문에, 습도가 없는 30도이기 때문에 이게 체감상 느낌이 다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유럽은 30도가 돼도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킨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한국과 달라요. 유럽은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이제 편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높지만 건조한 그런 공기가 들어오게 돼서 여름에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은 그런 이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중학교 이제 사회 시간에서 배우는 건데, 놀랍게도 저희 나라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그 원리가, 그 경로가 이제 편서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신에 저희 나라는 이제 편서풍을 통해서 이제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은 고온다습한 그런 바람이 부는데, 유럽은 온도는 높지만 습기는 낮은 그런 이제 바람이 불어오게 돼서, 이제 그래서 똑같은 35도여도 우리나라에서 35도는 엄청 더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유럽에서 35도는 별로 안 높게 느껴지는, 실제로 유럽은 그늘 같은 데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온도가 높아도. 그게 이제 한국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의 혁신적인 점이 뭐냐면 에어컨은 온도도 낮추면서 습도도 낮춥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낮추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시원하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에어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어컨의 원리를 알면 사실 왜 에어컨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가져와요, 에어컨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과 열로 나눕니다. 그 다음 열은 실외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이 차갑게 식힌 수분을 다시 기체로 만듭니다. 차가운 기체로. 그 다음 차가운 기체를 이제 방에 내보내는 거예요. 차가운 기체를.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 수분을 차가운 기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쵸? 그래서 원래 방 안에 있던 열 플러스 기계에서 발생한 추가 알파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실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열 플러스 기계가 작동하는데 발생하는 열을 추가로 해갖고 바깥에 내보내니까 따따블로 바깥이 더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에어컨이 발명되고 나서, 상용화가 되고 나서 이제 이득을 본 데가 이제 영화관이라고 하네요. 네,
당시 이제 영화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려있으면 덥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당시에 이제 유럽은 영화관이 있긴 했는데 여름에는 사람이 좀 없었대요. 비성수기였대요. 하도 더우니까. 근데 에어컨이 발명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에어컨을 빵빵 틀어주니까 오히려 이제 여름이 성수기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당시에는 이제 유럽이,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유럽이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예, 유럽이 굉장히 천장이 높은데, 유럽이 천장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 천장 선풍기를 다는 그런 전통 같은 게 있었대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제 천장을 높게 지은 다음에 이제 천장 선풍기를 다는 그런 이제 전통 같은 게 있었는데, 에어컨이 설치되고 나서부터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 유럽의 집보다 현재 유럽의 집이 천장이 좀 낮아집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에어컨이 발명이 없었다면 이런 대형 마트나 또는 이런 대형 백화점 이런 것 또한 좀 성립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네, 이렇게 에어컨을 만들고 나서 승승장구하다가 1915년에 동료 7명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동료 7명은 지금 어떤 분인지는 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제 그 7명을 모아갖고 32,500달러를 모아서 캐리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노동자들의 일당이 1달러에서 2달러였대요. 하루 1당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1달러, 2달러 받았대요. 당시에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32,500달러면 한 몇십억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7명과 몇십억을 모아갖고 1915년에 캐리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7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이 캐리어라는 기업은 결국 현재 시가총액 90조라는 회사가 되었고, 그런 것도 워낙 잘 만들어서 삼성 에어컨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옛날 한국이 좀 못 살 시절에 자기 스스로 에어컨을 만들 기술이 없을 때는 이제 캐리어 제품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네 같은 데 돌아다 보면 옛날 에어컨 있잖아요. 거기는 캐리어 로고가 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